최근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빌미로 동맹 요구를 압박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적은 돈으로 한국을 수호해주고 있는데 이란 전쟁에 당연히 가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협조가 없다면 사드와 패트리엇, 주한미군을 빼버리겠습니다. 미국은 점점 더 일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도 없습니다. 국토 면적은 세계 109위입니다. 인구는 5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나라가 군사 강국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2026년이 되자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질서를 한국이 뒤집었습니다. 지난 23일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던진 이 대통령의 충격 발언. 국방은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는 이제부터 미국이 내십시오. 무슨 근거로 미국이 오히려 매달리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싹 다 제쳐버리고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결단의 전말을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차관님, 한국 측에서 방금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조명이 밝은 공식 회의장에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자막이 흘러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화면 하단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이제는 미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번역이 어딘가 잘못된 건지도 모른다 싶어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2번, 3번. 그러나 어떻게 들어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미국이 부담하라. 우리 군대의 주둔 비용을 우리가 내라고. 뭐라고? 우리가 지켜주는데 우리가 돈까지 내라고?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회의실 안에 울렸습니다. 참모들의 손이 멈췄고 눈길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주변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참모들의 표정에도 당혹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이 발언이 저만 이상하게 들린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포토맥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봄볕에 물이 반짝이고 꽃이 피 강바람에 흩날리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풍경과 지금 이 순간의 긴장감이 극단적으로 대비됐습니다. 저는 잠시 그 강을 바라보며 머릿속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25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오는 동안 한국으로부터 수많은 요구를 들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줄여달라는 것, 일부 지역의 미군 주둔 규모를 조정하자는 것, 특정 훈련 일정을 재협의하자는 것. 물론 불편한 요구들이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협상의 언어 안에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는 카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설계하고 유지해온 구조 자체를 뒤엎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한국이 비용을 분담하는 그 명확한 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긴급회의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전략기획팀, 인도태평양 담당 부서, 동맹협력분석팀, 그리고 아시아 전략연구팀까지 관련 인원 전원이 90분 안에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브리핑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자리를 지키며 생각을 이어갔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계산 위에서 나온 말인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했습니다.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단순히 종이 위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한반도의 전쟁이 남긴 상처가 차에 아물기도 전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고 그 이후 이 동맹은 동아시아 안보 구조의 중심축이 되어왔습니다. 한국은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눈부시게 성장했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안보 구조에서만큼은 언제나 미국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공자였고 그들은 수혜자였습니다. 그 구도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오래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됐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두 개의 시각이 충돌했습니다. 강경파 쪽의 선임 참모가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이건 국내 정치용 발언입니다. 여론을 향한 퍼포먼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결국 물러설 겁니다.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의 압박은 있었고
우리는 항상 이겼습니다. 그 논리에 저도 일부는 동의했습니다. 협상에서 과감한 선제 발언으로 주도권을 쥐려는 전술은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언의 톤이 달랐습니다. 협상을 유리하게 끌기 위한 전술적 발언이라기보다는 이미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흔들림 없는 표정, 공식 석상에서의 명확한 발언, 그 뒤에 따라붙은 침묵들. 그때 전략 분석관이 조용히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차관님. 저는 즉각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분석관은 저와 1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인물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함부로 꺼내는 법이 없고 데이터 없이 결론 내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꺼냈다는 건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는 통보에 가깝습니다. 근거를 말해봐.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회의실 안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해졌다고, 한국이. 우리의 보호 아래서 성장한 나라가. 그 표현이 제 귀에는 과장처럼, 어쩌면 비현실적인 수사처럼 들렸습니다. 누구랑 비교해서 강해졌다는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자료를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직접 숫자를 보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닙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이 아니다. 저는 20년 넘게 숫자로 세상을 판단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병력 규모, 무기체계 수준, 국방 예산, GDP 대비 방위비 비율. 그 수치들이 국가의 실질적 무게를 결정한다고 믿어왔고 그 기준으로 한국은 충분히 분석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석관의 말투는 그 기준 자체가 어딘가 틀렸다고 암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내부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강경파는 압박론을 주장했고 분석관은 데이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으며 저는 그 사이에서 무언가 중요한 조각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해산된 후 저는 홀로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유리창에 내리꽂히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조용히 다가와 봉인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차관님, 방금 도착한 최신 기밀평가 보고서입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십 장 분량의 촘촘한 분석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국가별 군사 지표 비교, 전략 자산 현황, 동원력 분석. 저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며 한국 항목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약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단 두 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군사력 5위, 핵무기 없음. 저는 그 두 줄을 몇 초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습니다. 눈이 글자를 읽는데도 뇌가 그 의미를 처리하는 데는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잠깐, 핵이 없는데 5위라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짐짓 냉정하게 생각하려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속마음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류다. 혹은 어딘가에서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거다. 아니면 평가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핵무기 없이 세계 군사력 5위라는 결과는 제가 20년 넘게 쌓아온 전략적 지식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핵을 보유하고 있거나 핵 보유국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틀 안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결코 5위에 속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두 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눈을 감으면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5위, 핵무기 없음. 저는 몇 번이나 보고서를 다시 펼쳐보며 어디선가 수치가 뒤바뀐 건 아닌지, 오탈자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재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이건 실수다. 아니면 어딘가 조작이 있는 거다. 모든 지표를 처음부터 전부 다시 검토해. 독립적으로 세 팀이 각자 계산해서 결과를 나한테 직접 가져와 분석팀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다른 현안들을 처리했지만 머릿속의 절반은 계속 그 숫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틀렸음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보고서가 옳음을 확인하기 두려운 마음이었는지, 그 사이에서 저는 스스로도 어느 쪽인지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들어 재검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팀 선임 연구원이 자료를 들고 들어오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세 팀이 독립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는 자료를 건네받아 첫 페이지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5위, 핵무기 없음. 그 결론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회의실을 가득 채운 분석관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건가? 처음부터 설명해봐. 분석관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군사력 평가는 단순히 병력 수나 무기 보유 수량만을 따지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60개가 넘는 세부 항목을 종합적으로 산출하는 복합 평가 체계였습니다. 현역 병력과 예비군 규모는 물론이고 무기 체계의 기술적 수준과 정밀도, 경제력과 전쟁 지속 능력, 물류와 보급망의 효율성, 방위산업의 국내 자립 정도, 지리적 전략 조건, 심지어 전시 동원 속도와 국민의 전투 의지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하나의 종합 점수로 환산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꽤 정교한 평가 체계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핵무기는 왜 제외했나? 제가 물었습니다. 핵을 포함하면 보유국들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되어 재래식 전력의 실질적인 비교가 의미를 잃습니다. 이 평가는 순수한 재래식 군사력 기준으로 산출된 겁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역설적으로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럼 이건 더 심각한 거군. 핵이 빠진 평가라는 말이 훨씬 더 무거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프랑스, 영국, 인도처럼 핵을 보유한 나라들을 재래식 전력만으로 앞선다는 건 한국이 그 나라들보다 실질적인 전투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뜻이었습니다. 핵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제외하고 봤을 때 어떤 국가보다 실전에 가까운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사실이 서서히 머릿속에 자리 잡히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특히 강한 건가? 항목별로 설명해줘. 분석관이 다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포병이었습니다. 자주포 보유 규모 세계 3위, 견인포 세계 2위, 그리고 인접 국가와의 비교해서 포병 전력만 단독으로 계산할 경우 10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수치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보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포병은 현대전에서 단순한 지원 화력이 아닙니다. 전선을 장악하고 적의 방어 구조를 무너뜨리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건 단순한 무기 수량이 아니라 실전 전투 능력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이 포병 전력은 방어 중심인가 아니면 공세 능력까지 포함된 건가? 제가 물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차관님. 사거리와 정밀도 그리고 기동 속도까지 종합해서 보면 이건 단순히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전쟁을 빠르게 끝내는 구조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공기 안에 잠시 걸렸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구조. 저는 그 표현을 머릿속에서 여러 번 굴렸습니다. 막는 게 아니라 끝낸다는 개념은 방어적 관점이 아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전력 설계를 의미했습니다. 이 나라가 단순히 버티는 전략이 아닌 싸워서 이기는 전략을 기반으로 군사력을 구축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분석관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예비군이었습니다. 한국의 예비군 규모는 약 310만 명. 저는 그 숫자 자체도 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에 적힌 한 문장이었습니다. 동원령 발령 후 48시간 내 전선 투입 가능. 이틀 안에 300만이 움직인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 수치인가? 48시간이면 단 이틀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네, 차관님. 한국의 예비군 제도는 단순히 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기적인 소집 훈련을 통해 실제 전투 투입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체계입니다.
사실상 현역 병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전투 자산으로 봐야 합니다.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대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주요 나토 동맹국들은 현역 병력을 수십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예비군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예비군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인 전투 투입 속도와 준비 수준은 정규군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역 병력과 별개로 이틀 안에 300만이 넘는 인원을 전선에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군대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투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는 구조였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든 군 복무 이후에도 전쟁 상황에서 즉각 전선으로 향할 수 있도록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짜여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다. 국가 전체가 병력이야. 분석관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방위산업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이 체결한 방산 계약들의 현황이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한 나라와 맺은 단일 계약 규모만 수십조 원에 달했고 중동 지역에 수출된 미사일 시스템은 현지 군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 수출된 장갑차와 자주포는 빠른 납기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존 시장의 판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쌓인 수주 장호는 이미 수백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익은 다시 국내 방위 산업에 재투자되어 더욱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수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으로 자국의 전력을 더욱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자료에서 시선을 들어 분석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결국 이들은 우리 없이도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분석관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정적으로는 이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쌓인 자료들을 차례로 훑으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5위의 재래식 군사력, 포병 분야의 세계 최상위권 전력, 이틀 안에 전선으로 향할 수 있는 300의 10만의 예비군,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그 각각의 사실들이 하나하나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처음 보는 형태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 윤곽은 제가 지금껏 머릿속에 그려왔던 한국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봄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빛을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 전력이면 굳이 우리가 없어도 버티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자리를 잡는 순간 더 불편하고 날카로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아직 우리를 필요로 하는 거지? 저는 그 질문에 선뜻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모든 수치보다 훨씬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브리핑을 앞두고 잠시 혼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이미 제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세계 5위권의 재래식 전력을 가진 나라라는 것. 다른 하나는 그런 나라가 아직도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이 그 정도라면 우리 없이도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텐데 왜 아직까지 수만 명의 미군이 그 땅에 주둔하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 질문이 어젯밤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분석관들이 모이자 저는 바로 핵심을 꺼냈습니다. 어제 데이터를 다 봤다.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세계 5위라는 건 인정한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줘. 이 정도 전력이면 독자적인 방어가 가능하다. 그런데 왜 한국은 아직 우리를 두고 있는 건가?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분석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 이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동아시아 담당 선임 참모였습니다. 차관님,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한국은 동맹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다. 재래식 전력만 놓고 보면 이미 게임이 끝나 있어. 병력도, 화력도, 물자도
전부 한국이 압도한다. 북한은 그 근거가 될 수 없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를 지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회의실 한쪽에 앉아 조용히 자료를 들여다보던 핵 전략 담당 분석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문제는 병력이 아닙니다. 저는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핵이 등장하는 순간 모든 계산이 무너집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분석관은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재래식 충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숫자와 투발 능력은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는 순간 재래식 전력의 우위는 핵 한 발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강해도 핵 앞에서는 전혀 다른 방정식이 작동합니다. 저는 그 논리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간단하군. 우리가 핵으로 보복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확장 억제 아닌가? 회의실 안에 다시 한번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묵은 앞서와는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럽고 더 무거운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분석관이 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질문이 가장 위험한 질문입니다. 저는 미간을 좁혔습니다. 무슨 뜻인가? 분석관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서울을 위해 뉴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실 안에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확장 억제는 명확한 정책이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의 답이 제 입에서 확신의 형태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를 향한 핵 보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과연 어떤 대통령이 외국의 수도를 지키기 위해 자국 도시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 결정은 법이나 조약이 자동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판단에 달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뭔가를 말해야 했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군. 그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분석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확장 억제는 약속입니다. 조약이고 선언이고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실제로 실행할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가 자국 도시를 향해 핵 버튼을 누를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면 그 약속은 자동으로 이행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그 말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확장 억제. 저는 수십 년 동안 이 개념을 동맹의 핵심 보장으로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해구산을 제공한다. 우리가 확장 억제로 동맹을 지킨다. 그것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맹국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석관이 말하는 건 그 보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긴가?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의존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합니다. 확장 억제가 선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한국 내부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전력을 그토록 강화해온 겁니다. 핵 억제력 없이도 최대한 전쟁을 억제하고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거죠. 그 말이 이상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의 재래식 군사력을 갖게 된 건 단순히 국방력 강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핵이라는 불완전한 보장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워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겨두고 있는 건가? 핵 억제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둔하고 있는 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건 핵 억제력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논리를 들으면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정교한 계산인지도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완전히 믿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전략적으로 묶어두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는 한 우리는 그 전쟁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상대 입장에서 핵 사용을 고려하는 순간 미국 본토를 향한 핵 보복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이 억제력이 됩니다.
이건 한국이 우리를 이용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도 한국을 이용하는 건가?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이 이 자리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떠오른 생각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분석관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질문이 오늘 회의의 핵심입니다, 차관님. 그때 또 다른 분석관이 손을 들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전략 담당이었습니다. 차관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들으면서 지금껏 이 문제를 너무 좁은 시야로 보고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북한 핵 확장 억제, 그 구도 안에서만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그림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설명해봐, 제가 말했습니다. 분석관이 지도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인도태평양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였습니다. 그 위에 미군 기지와 동맹국의 위치가 하나씩 표시됐습니다. 일본, 한국, 필리핀. 그리고 그 세 나라를 이어보면 중국의 해양 진출 경로를 감싸는 하나의 곡선이 형성됐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바라보며 무언가 커다란 것이 천천히 제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도 위의 곡선이 뜻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해 한국을 거쳐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그 선은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을 바깥쪽에서 조이는 포위망이었습니다. 그 구조 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치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전진 기지가 아니라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막는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였습니다. 분석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은 겉으로는 북한 억제를 목적으로 존재하지만 실제 전략적 가치는 그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 자산은 유사시 즉각 타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한국의 군사 인프라와 물류 체계는 인도태평양 전반에 걸친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힘을 투사하는 발판이었습니다. 북한이 없어지더라도 그 전략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차관님, 이건 한국을 위한 군대가 아닙니다. 분석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이익을 위한 자산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그 중심이라고? 네, 이 구조에서 한국이 빠지면 전체 선이 무너집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스크린 위에 펼쳐진 그 선을 직접 눈으로 좇았습니다. 일본, 한국, 필리핀. 그 세 점을 이으면 중국을 감싸는 반원이 됩니다. 그 반원 중에서 한국은 가장 대륙과 가까운 지점에 있었습니다. 중국의 북쪽 해양 진출 경로를 바로 코앞에서 막아서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지역을 분석하면서도 이 그림을 이토록 선명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북한이라는 렌즈 안에서만 한국을 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렌즈를 걷어내고 보니 한국의 위치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도에서 시선을 거두고 분석관을 바라봤습니다. 잠깐, 그러면 이상한 게 있어. 뭐가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이 구조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 한국의 위치를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이 지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왜 비용은 한국이 내고 있는 거지? 회의실 안이 순간 어색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분석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 어느 쪽인가?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익을 얻는 쪽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이론적으로가 아니야, 실질적으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한국 대통령의 발언이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읽혔습니다. 그건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극히 논리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선임 참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대통령이 말했던 겁니다. 동맹은 거래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예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불편했습니다. 동맹을 단순한 거래로 환원하는 건 너무 단순하고 냉정한 시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도 앞에서 이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 말이 처음으로 다르게 들렸습니다. 거래. 그렇다면 이 거래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있었고 한국은 무엇을 얻고 있었나?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이 구조를 정리해봐.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나? 분석관이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얻는 건 핵 억제력의 간접적인 보장, 그리고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동맹이 주는 외교적 지위입니다. 잃는 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직접 비용이고 더 나아가서는 주권 행사의 일부를 제약받는 구조입니다. 미군이 자국 영토에 주둔한다는 건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상당한 제약 조건이 따릅니다. 반면 미국이 얻는 건 중국 견제의 전진 기지, 이 지역 전체에 걸친 전략적 주도권, 그리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나라를 동맹으로 두는 안보적 이점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비용과 이익의 균형이 생각보다 훨씬 미국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서비스 계약이다. 그것도 조건이 잘못 설정된.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동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한국 이탈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동맹 구조에서 벗어나거나 독자 노선으로 방향을 틀 경우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한 자료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일본의 방어선이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미군은 서태평양 방어선의 핵심 거점 하나를 잃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지만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일본이 그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파고들 것이고 서태평양에서의 해양 활동 범위를 빠르게 넓혀갈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무너지는 건 미국의 이 지역 내 영향력이었습니다. 동맹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독자 노선을 검토하게 됩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인도태평양에서 수십 년간 구축해온 미국의 전략적 주도권이 단기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분석관이 보고서를 요약하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빠지면 이 지역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단순한 동맹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필요한 쪽은 어디인가? 회의실 안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가 스스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한국이 없어지면 더 큰 타격을 받는 쪽은 미국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의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토록 환했던 봄볕은 사라지고 청사의 유리창에는 회의실 안의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이 사태를 접했을 때와 얼마나 다른 자리에 서 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한국의 발언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냐고. 그건 선을 넘은 거라고. 그런데 지금 몇 시간이 차에 되지 않아 그 분노가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이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우리가 분노했다는 건 우리 스스로 그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회의실 안의 분석관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땅이 필요했던 거다. 말을 내뱉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문장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자료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 백악관은 한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분담금을 받아내라. 절대 물러서지 마라. 그 지시를 따를수록 이 구조가 흔들린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공식 보고서에 쓸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의는 계속됐고 자료는 계속 쌓였습니다. 보고서 위에 보고서, 분석 위에 분석. 그러나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자료들을 집중해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눈은 글자를 따라가는데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눈앞의 데이터 사이에 점점 커지는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메우려면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직접 봐야 했습니다. 저는 참모들에게 한국 현지 방문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굳이 차관이 직접 갈 필요는 없다. 이미 검증된 데이터가 충분하다. 현장 확인은 실무팀에 맡기면 된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다. 우리가 현장을 모른다는 뜻이니까. 며칠 후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반도는 머릿속에 그려왔던 이미지와 묘하게 달랐습니다. 분쟁의 땅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황량하고 긴장된 풍경을 상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건 정돈된 도시와 빽빽한 산줄기, 그리고 고속도로를 가득 채운 차들이었습니다. 전쟁 직전의 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한국 측 안내를 받아 처음 향한 곳은 군 기지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방문해온 여러 나라의 군 기지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잘 정돈된 곳도 있었고 활기차지만 다소 느슨한 분위기의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지는 처음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과하게 긴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주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에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습니다. 장비는 완벽하게 정비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준비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특별한 훈련이 있는 건가? 아니면 평소에도 이런 상태인가? 장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평소입니다, 차관님.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평소, 특별한 훈련이 아닌 일상적인 상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수준의 준비 태세가 평상시의 기본이라면 실제 전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지 내부를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작전 지휘소에서는 실시간 상황판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원 배치, 장비 현황, 보급 상태, 통신망 점검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는 장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낮은 목소리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훈련과 실전의 경계가 사실상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전쟁 직전 상태다. 그날 오후에는 포병 훈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진 관측 지점에서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자주포들이 지정된 위치로 신속하게 기동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세대가 동시에 진지를 점령했고 그 직후 거의 동시에 포구가 목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사격 준비가 완료되는 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발사 순간 땅이 울렸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포격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느낀 건 단순한 화력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사격 직후 포신이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속도, 재장전이 이루어지는 흐름, 그리고 세대가 각기 다른 좌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 그 일련의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훈련을 반복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몸에 완전히 밴 것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던 한국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이 속도, 실전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건가?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실전 기준입니다, 차관님. 훈련을 실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실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훈련을 합니다. 저는 잠시 그 포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방어가 아니겠군? 장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막는 게 아니라 끝내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읽었던 그 문장이 현장에서 그대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에서 읽을 때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의 무게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비로소 보고서의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튿날은 예비군 훈련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훈련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비군이란 현역의 보조 역할이고 훈련 수준도 현역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예비군 제도를 기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훈련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나이도 달랐고 체형도 달랐습니다.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학생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훈련복을 입고 교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투 동작은 정확했고 소대 단위 기동은 빠르게 맞춰졌습니다. 지시가 떨어지는 순간 반응하는 속도가 민간인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전부 민간인 아닌가?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훈련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310만, 이틀. 보고서에서 읽었던 그 숫자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일상을 멈추고 전선으로 향할 준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군대가 아니다. 국가 전체가 병력이야.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방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공장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저는 규모에 먼저 압도됐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주포의 포탑이 조립되고 있었고 장갑 차체가 완성되어 이동 중이었습니다. 검수 라인에서는 품질 확인이 이루어졌고 그 옆에서는 이미 포장된 부품들이 수출 준비를 마친 채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라인 하나하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마치 거대한 기계 하나가 숨 쉬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이 속도로 계속 생산이 가능한 건가?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짧고 강했습니다. 변명도 없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이 날 수 있다는 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위에서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면 공장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 논리가 이 거대한 생산 라인을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돌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이 나라의 무기를 사는 건 단순히 가격이 합리적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나도 공급이 끊기지 않는다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전시 생산 능력이 뒷받침되는 나라의 무기를 사야 실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보급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의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신뢰를 얻고 있는 건 그 능력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방문 마지막 날, 저는 현장에서 만난 병사와 기술자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장기복무 부사관에게 물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저희는 준비합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싸워야 하니까요. 거창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조국이라는 단어도 자유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한다. 그래야 하니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제가 있는 이 현장이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난 한 기술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결국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못하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로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 한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력을 만드는 건 예산이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걸 대충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현역 병사에서 공장 기술자까지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 기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에 붉은 하늘 아래 기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꺼지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나라는 밤에도 준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난 며칠 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포병, 예비군, 방산, 사람들, 그 각각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이제 이해했다. 왜 핵 없이도 5위인지. 이건 단순히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싸우는 것을 일상처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조였습니다.
그 구조가 포병 전력이 됐고 예비군 동원 체계가 됐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방산 산업이 됐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뛰어난 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하나의 전쟁 시스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없어진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그 순간 며칠 전 한국 장교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떠올리니 그 말이 완전히 다르게 들렸습니다. 두려움이나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우리 없이도 혼자 설 수 있는 시스템을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처음으로 진짜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는 새로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현지를 직접 보고 온 후라 그런지 그 자료들을 읽는 느낌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숫자들이 예전에는 추상적으로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 숫자 뒤에 제가 직접 본 풍경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포격 훈련의 굉음, 예비군 훈련장의 질서 있는 움직임, 멈추지 않는 공장의 생산 라인, 그것들이 이 보고서를 훨씬 더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들 중에서 한 가지가 눈에 걸렸습니다. 한국 내부 정책 기조 변화 동향 분석. 저는 그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훑기 시작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한국 내부에서 조용하지만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단어가 정책 논의 안에서 점점 더 자주 등장하고 있었고 방위비 재협상에 대한 국내 여론도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건 일부 전략 연구기관에서 독자 노선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참모를 불렀습니다. 이 보고서 언제 작성된 건가? 지난주입니다, 차관님. 한국 측에서 이 방향이 공식 정책으로 굳어지고 있는 건가? 아직 공식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흐름은 분명합니다.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 표현이 예전과 다르게 들렸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 한국을 보고 온 지금은 그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나라는 말뿐인 변화를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에 있었던 발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이제는 미국이 부담해야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도발로 읽었습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협상 카드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로 그 말을 떠올리면서 저는 비로소 그것이 조건이었다는 걸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느냐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백악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방위비 더 받아내라, 양보는 없다. 저는 그 지시를 받아들고 한동안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였다면 그 지시에 그냥 따랐을 겁니다. 협상 전략을 짜고 압박 카드를 준비하고 한국을 테이블 앞에 앉혀서 더 많은 것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해온 일이었고 그게 제가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시가 이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회의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강경파 쪽에서는 여전히 압박론을 고수했습니다. 한국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 없이는 안 됩니다. 강하게 나가면 결국 돌아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온 착각이다. 그들은 이미 선택지를 가지고 있다. 무슨 선택지 말씀이십니까?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독자 노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핵.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자 분위기가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협상 카드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 자체 핵 개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을 거다. 그게 현재는 공식 정책이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압박을 강화하면
그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예측 가능하다. 강경파 참모가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핵을 개발하면 국제 제재가 따릅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했던 나라들이 핵을 가진 전례가 이미 있다. 저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잃는 거다. 통제력. 그 말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뮬레이션 자료가 다시 테이블에 펼쳐졌습니다. 한국 이탈 시나리오. 한국이 독자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할 경우에 연쇄 반응. 저는 그 자료를 다시 읽으면서 며칠 전 처음 읽었을 때와 전혀 다른 무게감으로 그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해양 확장 가속, 일본 방어선 약화, 미국의 인도태평양 영향력 급감, 그 연쇄 반응이 종이 위의 분석이 아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잃는 게 더 크군.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저는 잠시 그 문장을 되새겼습니다. 이번 사태가 시작됐을 때 저는 한국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면 잃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지시는 더 많이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가 더 큰 것을 잃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돈을 아끼려다 판을 잃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불 꺼진 복도 너머 참모들이 하나둘 퇴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의 자료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백악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이 구조의 진실을 공식 보고서로 올릴 것인가? 첫 번째 선택은 쉬웠습니다. 지시를 따르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책임은 나눠질 것입니다. 그게 관료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택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올려온 보고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결론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한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입장을 스스로 뒤집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일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맹을 관리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을 내뱉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제 자리를 지켜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략가로서 25년 동안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 그게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원칙이 저에게 단 하나의 방향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미동맹 구조 재검토, 전략적 현실 보고서. 이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게 될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제가 주장해온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백악관의 지시와도 부딪힙니다. 제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25년 경력이 한 장의 보고서로 벽에 부딪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써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은 재래식 전력기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며 더 이상 일방적 수혜자 구조로 볼 수 없다.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북한 억제보다 대중국 견제 측면이 더 크며 미국이 이 구조에서 얻는 이익이 한국 못지않다. 셋째, 현재의 압박 기조가 지속될 경우 한국의 독자 노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그 결과는 미국에게 더 큰 전략적 손실로 이어진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보고서를 들고 내부 회의장에 섰습니다. 회의실에는 강경파 참모들이 다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상대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리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략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쪽이 어디인지는 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강경파 참모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우리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비용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거래의 기본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한국 이탈 시 일본 방어선 약화, 중국 해양 확장 가속, 미국 인도태평양 영향력 급감, 그 수치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아끼려다 판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압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구조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동맹이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말하면서 스스로 확신이 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데이터와 씨름했고 현장을 직접 봤고 수많은 질문과 충돌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이 한 문장 앞에 세워놨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자리에 남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처음 그 발언이 들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미국이 내라.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분노가 생각났습니다. 그건 선을 넘은 거라고, 협상도 아닌 도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건 무례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발언을 공식적으로 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위치에 올라가 있었다. 그 문장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확신이 부서지는 소리였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인식이 자리를 잡는 소리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보고서가 제출된 후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반발의 전조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변화하는 과정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경 압박의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전략 재검토 논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을 대하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회의실의 온도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각이 점점 전략적 협력의 대상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저는 또 다른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 방산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는 한국산 무기 체계의 신뢰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군사 모델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핵 없이도 세계 5위에 오른 나라, 경제 성장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나라. 지금 세계가 한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래전 제가 한국을 연구 대상이 아닌 관리 대상으로 봤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앉아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그 발언을 들었을 때의 분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느낀 당혹감, 포병 전력과 예비군 수치를 들여다보던 혼란, 한국 현장을 직접 밟으면서 받은 충격,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의 긴장감, 그 모든 과정이 저라는 사람을 조금씩 바꿔놨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믿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동맹은 비용 대비 효율이다. 우리가 제공자이고 그들은 수혜자다. 강한 쪽이 조건을 정한다. 그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 방식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강요받지 않고 스스로 강해졌습니다. 보호받으면서도 의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 안에서 자신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이제 세계가 배우려는 모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강대국이란 크기로 결정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영토, 인구, 핵, 그것들이 곧 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강대국이라는 개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한국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한국 기지를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기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던 풍경, 그리고 그 불빛들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바라봤던 그 순간. 그때 저는 그 불빛들을 관리 대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면서 저는 그게 얼마나 오만한 시각이었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관리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불을 켜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 사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놀랍도록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버텨온 확신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는데도 어쩌면 그 확신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제 우리는 동등한 자리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쪽이 조건을 정하고 다른 쪽이 따르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의 무게를 인정하고 함께 서는 방식으로. 나는 오랫동안 한국을 협상의 대상으로만 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조건을 정하는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였고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동맹은 지배가 아니라 균형이며 진짜 강대국은 누가 인정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핵도 없이, 누군가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자리에 올라선 대한민국.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